만주 벌판을 달렸던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발해를 세운 대조영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면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중국의 러스트벨트처럼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도는 정말 우리가 되찾아야 할 빼앗긴 땅일까요? 우리 민족의 고토로 불리는 만주. 그런데 만주가 왜 만주라고 불린지는 막상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만주라는 말이 엄청 오래 쓰인 것 같은데 정작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만주 벌판을 달렸던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발해를 세운 대조영은 정작 이 만주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합니다. 만주는 청나라가 세워질 무렵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돼요.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고 만주라는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 뒤를 이은 청태조 홍타이지가 이 지역의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만주족이라고 불린 데에서 기원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주는 처음에는 땅 이름, 지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 민족명이었던 겁니다. 만주는 티베트 불교의 창시라고 일컬어지는 문수보살, 만주슈리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태조 누르하치도 본인을 만주슈리라고 내세워서 문수보살에서 만주가 왔다라는 설이 강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서양에서는 동타타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몽골을 서양에서는 타타르라고 했는데 그 타타르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타타르라고 불렸죠. 그래서 사할린 섬이랑 연해주 사이에 있는 해협을 타타르 해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만주인의 땅이라고 해서 만추리아 라고 부르게 됐다네요. 그리고 서양 지도에 만추리아라고 적혀 있는 걸 본 일본인들이 여기를 그냥 만주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 지역의 이름이 그냥 만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931년 일본이 이곳을 강제로 점령을 하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면서 만주라는 지명이 더 널리 퍼지게 됐죠. 물론 현대에 와서 중국은 어떤 일제의 침공 또는 만주족의 땅이라는 것 때문에 만주라는 지명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동북, 그러니까 둥베이 지방이라고 부르고 이 지방에 있는 세 개의 성, 그러니까 세 개의 행정구역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동북 삼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만주라고 할까요? 루마니아를 발칸반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느냐 마냐라는 질문처럼 이게 딱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만주에서부터 좁은 의미의 만주까지 조금씩 축소해 가면서 만주가 이런 곳이구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만주는 동시베리아의 남쪽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타노보이 산맥 이남을 다 만주라고 부릅니다. 스타노보이 산맥을 중국에서는 외흥안령, 외싱안링 산맥이라고 해요. 동진정책을 실시하던 러시아가 이 청나라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스타노보이 산맥을 경계로 두 나라의 국경선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1858년 안팎으로 혼란을 겪던 종이호랑이인 청나라를 상대로 러시아가 아이훈 조약을 맺어서 스타노보이 산맥 이남의 땅을 빼앗습니다. 이때 두 나라의 경계선이 된 게 바로 만주 유목민들의 젖줄인 아무르강입니다. 아무르강은 퉁구스어, 그러니까 고대 만주어로는 큰 강을 뜻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강이 까매서 흑룡강 또는 헤이룽장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실제로 이 강 자체에 이렇게 부식물이 많이 떠서 좀 강이 까매 보인다고 합니다. 고대엔 흑수라고 불렸다고 해요. 국사 교과서를 보면은 말갈족 중에 흑수말갈이라는 부족이 나오는데 그때 그 흑수가 이 흑룡강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 러시아가 빼앗은 이 북쪽의 지역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하바롭스크 주의 하바롭스크 시입니다. 한국 근대사, 특히 이제 그 독립운동사에서 가끔씩 언급이 되는 도시입니다. 공산당 계열의 독립운동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라고 선전은 하지만 실제로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 바로 하바롭스크 주 인근입니다. 제가 올해 겨울에
블라디보스토크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확실히 뭐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서 거기만 이렇게 갔다 오기는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블라디보스토크랑 하바롭스크를 묶어서 3박 4일, 4박 5일 코스로 갔다 오기도 뭐 괜찮은 거 보이더라고요. 다시 1858년 아이운 조약으로 넘어오시죠. 이때 러시아는 아무르강 이북을 손에 얻었는데 아무르강 이남의 이 바닷가도 청나라랑 공동 관리하게 되고요.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이 바닷가까지 자신들의 영토로 가져옵니다. 이 바닷가에 붙어있는 땅을 우리가 연해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러시아로는 프리모리에 또는 뭐 프리모르스키라고 부르는데 뜻은 바다에 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한자로 훈역, 즉 그러니까 뜻으로 번역을 해서 이 지역을 연해주라고 합니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러시아의 영토라는 뜻으로 노령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주건, 연해주건 막상 우리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된 단어는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때 중국의 영토, 청나라의 영토와 러시아의 영토의 경계선이 되었던 게 바로 우수리 강입니다. 바닷가에 접한 시오테 알린 산맥에서 출발, 그러니까 발원해서 아무르강과 만나요. 그래서 아무르강의 지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항구 도시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동쪽 종점이죠. 제가 한 2월 말 3월 초에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는데 바닷가에 가봤어요. 얼어있더라고요. 부동항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개춥습니다. 아무르강 이북과 우수리강 동쪽 지역, 지금의 러시아 영토를 우리가 흔히 외만주라고 부릅니다. 조금 바깥에 있는 조금 넓은 의미로 봤을 때의 만주라는 뜻이죠. 그러면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만주로 한번 가보시죠. 좁은 의미의 만주는요, 우리가 아까도 봤던 아무르강 남쪽, 그리고 우수리강 서쪽, 대싱안링 산맥의 동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대흥안령 산맥 서쪽에는 몽골 고원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 위쪽에도 여기 잘 보시면은 장백산맥이라고 해서 백두산이나 개마고원 위로도 산맥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북쪽에 헤이룽장성, 중간에 지린성, 가장 남쪽에 랴오닝성이 있고 내몽골 자치구의 동쪽 끝 일부가 이 만주에 속합니다. 만주의 대표적인 강은 당연히 아무르강이겠죠. 하지만 이 내만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게 두 강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두산에서 시작을 해서 아무르강으로 흘러가는 실질적인 이 만주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 송화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송화강의 이 북쪽 지방을 북만주와 남만주의 경계로 꼽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흥안령 산맥이라든지 장백산맥에서 흘러내려서 이 지류들이 만나서 발해만으로 가는 이 강을 랴오강, 요하라고 부릅니다. 랴오강 서쪽을 역사책에서는 요서 지방이라고 하고 동쪽을 요동 지방이라고 하고 이 요동 지방에 있는 반도를 야오뚱 반도, 요동 반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만주 지도를 가만 보다 보면 산맥들이 가로막고 있고 가운데는 강이 흐른다. 약간 꿀땅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대흥안령 산맥과 소흥안령 산맥이 휘감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을 우리가 동북평원, 둥베이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둥베이 평원은 송화강과 요하강이 흐른다고 해서 송요 평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의 충적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지역은 워낙 추워서 대대로 똥땅 취급을 받았어요. 중국의 한족 왕조들도 만주를 제대로 지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지배하기도 너무 어려운 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개발이 오랜 기간 되지 않다가 일제가 만든 괴뢰국인 만주국이 들어선 이후에 정부 주도로 대규모 개간 산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이곳을 개간을 했고 나중에 중국의 대표적인 농지로 변모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대비 곡물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헤이룽장성에 있는 삼강평야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흑토지대 수준으로 굉장히 비옥하다고 해요. 중국에서 쌀은 헤이룽장성에 있는 우창에서 생산되는 우창 다미를 최고로 쳐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곡물 기업 중에 하나인 베이다왕 그룹도 헤이룽장성의 베이다왕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석탄, 철광석 등등이 굉장히 풍부하고 일찍이 만주국 정부 주도로 군수공장까지 지어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일찍 산업화가 이뤄졌던 지방이기도 해요. 일각에서는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만주의 공업단지를 꼽기도 한답니다. 여기에 심지어 중국 최대 유전 중에 한 곳인 다칭 유전도 있었습니다. 다칭 유전 덕분에 중국은 1980년대까지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이전에 동북 삼성의 별명은 공화국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잡으신 이 스타팅 포인트를 우리가 잘만 지켰으면 우리도 대박 날 뻔했을 텐데. 이곳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하얼빈시부터 해서 장춘, 지린, 길림, 셰냥, 단둥, 다롄 등등이 있습니다. 이 동북 삼성의 인구를 다 합치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 등소평,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중국의 러스트벨트처럼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지가 무역에 유리한 동남지방으로 옮겨지면서 정작 이 지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현재 이 둥베이 동북삼성, 동북지방의 출산율은 중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요. 젊은 사람들도 허베이나 산둥성 같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삼성의 기업이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일이 많은데 중국에선 이런 현상을 동북병, 동북현상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만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주와 연해주를 보면 항상 뒤따라오는 연관검색어가 있죠. 바로 간도입니다. 간도는 왜 간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간도는 정말 우리가 되찾아야 할 빼앗긴 땅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